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할 것들이 많은데 어제 몇 가지 기업들이 좀 도드라졌죠. 정경민 차장 툭 던져놓고 간 제주반도체.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버렸고 저희 일발장전에 어제 했던 게 서플러스 글로벌 네. 중고장비, 반도체 중고장비 업체도 뭐 상당히 뜨거웠고 그다음에 어제 김영 매니저가 얘기했던 LG 디스플레이 네. 또 LG전자 네. 둘이 그때 파이팅! 싸움 붙여주셔가지고 양쪽 모두 윈윈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뭘로 갈까? 잠시 후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좋습니다. 네. 대답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은 해야죠. 생각을 하고. 네. 자, 근데 이제 IT가 지금 주류와 대세고 오늘 관심이 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바이오 쪽이 너무 소외가 많이 됐는데 오늘 일발장전은 금요일이니까 약간 또 소프트하게 개별 기업들 모멘텀을 좀 알아두고 꼭 이걸 권고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보도록 하죠. 어제 바이오 쪽의 이슈가 두 가지가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하나는 첨생법, 첨단생명과학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의 아스트라제네카 그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 생산하는 공장에 대규모의 불이 났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입니다. 일발장전 주제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데 K재생의료 기본계획 심의 의결 요 관련돼서 이제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K재생의료라는 것은 이른바 첨단생명과학법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정경민 차장님 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음성 들어가도 되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모릅니까? 작년 8월에 이제 첨생법 시행 전에 이제 좀 붐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어요. 뭐 그게 이제 코로나에 좀 묻힌 감이 좀 있는데 첨생법이라 하면 이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령이고 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K재생의료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 의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였고 그래서 사실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워낙 IT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진 못했고 파미셀은 잘 아시겠지만 진단키트의 원료에 해당되는 그 뉴클레오시드 여기를 한 80% 정도 지금 뭐 거의 과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이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고지혈증 치료제 인클리스란에 들어가는 전체 원료 물질 가운데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 비중이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원료 물질이 뭐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매출이 2배 쓱 늘어났다는 기사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한번 이걸 살짝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첨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기업이고요. 서울대하고 서울대학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데하고 협업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회사입니다. 하버드 의대하고도 지금 협업 중이고요. 본격적인 약물 임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식약처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도 기사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부 회사는 재밌는 거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천종식 대표 실명을 언급해도 되겠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면 차세대 융합기술원 부원장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의 원장이 이제 안철수 대표. 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나오면은 혹시나 조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한번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명이 천랩이라는 거는 안랩에서 연관성을 지어서 라임을 따온 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9억이고 상장 주식수가 380만 주밖에 되지 않은 작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 회사는 무상증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증자를 해야 되는데 서초동에 4억을 하나 작년인가요? 뭐 구매하는 바람에 매입하는 바람에 좀 이슈는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기업도 있다. 그냥 금요일이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가 그냥 열거만 해드렸어요. 이 기업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여나 또 확 또 시세 급등할까 봐. 요즘 그 일발장전 종목들이 약간 악마의 선택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선택?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래요? 이렇게 혹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마약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종목들도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예. 저런 기업도 있구나. 뭐 약간 이제 정치 테마도 뭐 발가락 하나는 담그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균형을 잡아야 네, 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모멘텀이 거의 없었죠. 뭐 좀 없었죠, 차트들 보시면 뭐 몇몇 종목 빼고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네. 이게 바이오 이렇게 종목들의 올랐다가 차트가.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아직 머리를 들까 말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에 좀 압력도 있었고요. 3월부터 이제 뭐 시행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시장 할인율도 좀 증가하는 것도 좋은 부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끝나면서 이벤트도 좀 부재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상황이죠. 뭐 지금 반도체다 또 뭐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의 매기가 매수세가 돌다 보니 바이오가 이제 조금 이제 소외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라이센스 아웃을 누군가 딱 해서 이걸 이제 편승 효과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정부 쪽에서의 정책으로 뭔가를 끌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좀 나와야 이제 여기에 그래도 좀 불을 붙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 네. 조금 이제 어루만져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두 종목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거래량이 적은 것이 조금 약점인데 네, 거래량- 감안을 좀 하시고. 근데 거래량이 적으면 또 이렇게 확 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건 좀 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예. 부드럽게 보다가 살피다가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오늘 맥락의 주류는 IT. 워낙 지금 IT 하고 IT죠. 뭐 좀 이따 또 IT 또 할 거예요. IT 그죠?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이쪽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이런 쪽도 관심이 좀 확실히 예전만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뭔가 좀 바이오 쪽에 그래도 좀 불을 좀 지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좀 관심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뭐 10년간 R&D 비용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좀 6천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파마들 거의 분기에 쓰는 금액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이제 쓴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가성비 좋게 정말 잘 해내기는 합니다만 이거 갖고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좀 더 과감하게 써라. 정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당국에 참고를 해보시고. 뭐 해석을 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K재생의료 쪽은 어쨌든 이제 첨생법의 시행을 좀 더 강화하고 현실화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 파미셀을 좀 꼽아 주셨는데 네. 뭐 관련된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람데시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원료 그리고 뭐 시약의 원료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이 이슈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자고요. 네.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죠. 보통 이런 개념이 나오면 가장 염증성 먼저 장질환, 그렇죠. 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건강식품 쪽에서 이제 이 관련된 장내 유산균 막 그렇죠. 그런 걸로 좀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쪽에 건강 보조식이 이제 상당히 유행하면서 이제 네. 상당히 줄을 이뤘다면 올해 트렌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추출을 하고 또 치료제를 만들고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높아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파미셀과 첫랩을 뽑아 오신 이유는 좀 제가 볼 땐 너무 자리가 좋아서 좀 뽑아 오신 게 아닌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첫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엮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뽑아 오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키워드를 보고 좀 생각해 놓은 종목이 있으니까요. 김영익 매니저 말씀을 듣고 저도 네. 한번 얹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매니저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니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사실 이게 활발하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실제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워낙 좀 흐름이 좀 어려웠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직전 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단기 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한 20-30% 가까이는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특히나 작년 연말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대단히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왜 좀 조정을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 뭐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공매도와 관련된 뭐 우려, 그다음에 작년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가라앉았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이라는 게 모든 업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연초부터 뭐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자금을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냥 주가가 많이 좀 밀려버리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악재가 저는 가장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일발장전 이제 뭐 파미셀이라든지 천넥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선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또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 뭐 개발하고 있는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하나가 이상에서 이제 뭐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저앉아 버렸고 그리고 메드팩토라는 기업도 약간 이제 루머가 돌면서 병용 임상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임상이 중단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게 이름을 착각한 오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또 장중에 막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프닝이 나올 정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명히 좀 보실 때는 됐다.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기업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어떤 위치를 감안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타이밍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골라주신 이제 두 종목 파미셀, 천랩 뭐 일단은 저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나온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파미셀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이제 조금 끼워 넣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뭐 ST팜이라는 기업이 이제 당연히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원료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파미셀의 이제 주가도 워낙 이제 뭐 25,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16,000원까지 이제 차트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 뭐 빠져 있는 자리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직전 저점 구간까지 이제 빠져 있는 단기 바닥이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텀 피칭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파미셀의 이제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주저앉아 있고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파미셀하고 거의 비슷하게 ST팜도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었다가 12만 원대 자리에서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86,000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제 이격이 많이 이제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바닥에서 한번 공략을 이제 한번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말 그대로 이제 염증성 이제 장 질환에 대한 부분 결국 이런 거는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면역 질환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만드는 기업 중에 또 녹십자 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를 이제 한번 또 오늘 끼워 넣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거든요. 녹십자 셀은 이제 이뮨셀 LC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이미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고 매년 매출이 한 100억 이상 나오는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첨생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파미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녹십자 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뭐 제도적인 지원, 아까 우리 정경민 차장께서 이제 뭐 뼈를 때리는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거의 뭐 유명무실할 정도로 기업에는 거의 뭐 보탬이 안 된다. 그냥 뭐 사실상 이제 회식비로 쓸 정도의 자금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관련된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마련됐다라는 차원에서 뭐 녹십자 셀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차세대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녹십자 셀 차트를 보시면 뭐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4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가격 수렴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녹십자가 또 모더나와 이제 CMO와 관련된 또 이슈들도 많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또 한 번씩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또 녹십자 셀이기 때문에 녹십자 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부에 계시다 보니까 화상형이다 보니까 카메라 한번 들어가면 방송 분량 때문에 안 놓는 노래방에 마이크 잡듯이 네. 카메라 넘기면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바이오도 저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뭐 붙일 거 혹시 짧게만. 예, 저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대장주격으로 있는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트로젠은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되게
오랜 이제 그 업력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도 지금 뭐 3상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단계도 있고 표피박리증 관련 뉴스도 엊그제 좀 나왔다 보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는 안트로젠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는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만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고바이오랩. 예, 그 기술 수출도 한번 했었고 지금 고점 한번 찍고 얘도 밀려있죠. 예, 엄청 한 뭐 30-40%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좀 고개를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매매하기에는 이 두 종목 모두 좀 편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많아졌어요. 두 개를 갖고 오시니까 각자 두 개씩. 예. 두 개군요. 네. 네. 야,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선택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리스트만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오케이? 네. 네.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속보를 좀 보시고 볼까요? 인텔의 신임 CEO 팻 겔싱어라는 분이고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2023년도에 반도체 대부분은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 속보 또 보시죠. 인텔의 파운드리 업체를 또 활용할 가능성 높다. 업체명은 언급을 안 해. 두 개 재료가 상충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텔은 주로 이제 7나노대의 제품 위로니까 10나노, 14나노, 10나노, 7나노 이렇게 되는데 7나노 제품은 약간 이 칩에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됐어요, 생산이. 근데 삼성전자하고 TSMC가 하는 거는 주로 5나노대란 말이죠. 더 낮아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자기네들 주력 제품들은 주로 이제 자체 생산을 노력하겠지만 일부에 안 되는 기술들, 그거는 삼성전자하고 TSMC에다 아웃소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저렇게 등장하고 무슨 또 어디서 봉창을 두드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그 속보성 재료가 상충되는 듯 섞여 있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는 것 같고 좀 뭐랄까 이제 선보도 이제 후확정 약간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봐도 인텔이 과연 이제 저 수율을 딱 5나노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수율을 내려가죠. 따라갈 수 있을까? 요거는 그래도 이제 생산의 전문적인 이제 파운드리를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예, 뭐 악재로 보기에는 네. 조금 예, 뭐 거리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배터리를 기가팩터리처럼 자체로 생산하겠다 하지만 아예 또 받아 쓴다는 말이죠. 물론 미래에 지나면은 이제 내재화처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율을 올리겠죠. 근데 기술이 뭐 그럼 다른 아웃소싱 업체들은 가만히 있나?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는 뭐 5나노 밑으로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막 가잖아요. 자, 김영민 매니저. 네. 얘기 안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어서 얘기할까요? 네. 네. 앞서 이제 인텔 CEO 이제 교체된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뭐 팻이라고 불러야 될지 팟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쨌든 이제 신임 CEO의 우리가 이제 경력을 보면 인텔이 과연 이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인텔의 설계 부서에서만 30년을 넘게 이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CEO로 이제 취임을 한 이유가 결국은 지금 공정상 이제 뒤처져 있는 이 이제 설계 공정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좀 추격을 할지가 인텔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주안점을 좀 두고 전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이런 이제 속보나 보도들이 절대로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앞서 제가 이제 공정별로 인텔은 뭐 2023년이나 돼야 겨우 이제 7나노급 양산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인텔이 어쨌든 외주 생산을 통해서 뒤처져 있는 공정을 이제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7나노급 이상에서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차세대 이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대만의 TSMC나 우리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외주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TSMC가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이제 막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SMC의 미국 현지 공장도 2023년이나 돼야 완공이 이제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뭔가 이 틈새를 좀 비집고 들어가서 인텔의 뭐 CPU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뭐 GP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칩셋들을 계속해서 이제 파운드 쪽으로 수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CPU 물량들을 대만의 TSMC와 같이 나눠 가지는 이런 그림들을 분명히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미국 오스틴의 이제 이 공장에 대한 투자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결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은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뭐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1월 말 2월 초까지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잘 이제 포섭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속보가 등장하는 바람에 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뭐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만 보죠. 오늘 삼성전자냐 LG전자냐 뭐 대결 구도까지는 아닌데 LG전자는 18만 원 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대예요. 단순 주가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정경민 차장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계속 본다. 이유는 뭐 이따가 좀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저는 뭐 LG전자 선택하셨기 때문에 같이 LG전자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뭐 니네들은 LG전자하고 저는 삼성전자 할게요. 네. 네, 저는 삼성전자 저도 네. 선택을 할 텐데 어쨌든 LG전자 일단 먼저 이제 조금 숟가락을 좀 얹으면은요. 네. LG전자가 이제 올해 뭐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중반 그 정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장 쪽에서 얼마나 이제 더 보태기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LG전자의 이제 주가가 드디어 이제 30조 원을 넘었어요.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아니 1년에 2조 3조씩 벌던 회사가 그동안에 너무 좀 싸게 디스카운트가 됐었고 너무 싸게 좀 거래가 됐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관점이거든요. 이제 겨우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이제 적자 나고 있던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이제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쪽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제대로 된 가치를 좀 찾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LG전자도 이제 분명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삼성전자와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LG전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쨌든 주인공은 또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뭐 10% 20% 급등하진 않겠지만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반도체 종목들이 또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뭐 제가 특히나 또 스몰캡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이맥스 그리고 뭐 1월 6일 날 여러분들께 또 연초에 소개됐던 유니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PSK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선택하고 진짜 제 속내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를 좀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느 것을 선택한다 이런 대결 구도는 아니고 양쪽 다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상 그렇게만 얘기를 했을 뿐이죠. 자, 네.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